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.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어쩌면 무심코 그렇게 생각해왔을지도 모르는 말이죠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글은요, 바로 이 당연하게만 보였던 믿음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. 인간이 동물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 그 날카로운 논증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질문을 던져보죠.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?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볼 철학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이 글의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? 그의 주장은 아주 단호합니다. 지금부터 그 핵심 주장이 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글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. 인간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.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주장 아닌가요?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곧 우월함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저자가 이 결론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하나씩 맞춰가 보겠습니다.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저자가 사용하는 게임의 규칙부터 알아야 해요. 마치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조각 같은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.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 전체 논리가 훨씬 더 명쾌하게 보일 겁니다. 자,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도덕적 행위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 같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사냥을 하는 사자를 보고 저 사자는 나빠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.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, 그게 바로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 조건입니다. 저자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. 오직 도덕적 행위자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 도덕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선수는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 기준이 앞으로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. 두 번째 개념은 도덕적 기준입니다. 만약 도덕적 행위자가 경기장의 선수라면 도덕적 기준은 그 경기의 규칙, 그러니까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가르는 잣대라고 할 수 있죠. 정직함이라든지 공정함 같은 가치들이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. 결국 어떤 존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바로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저자의 말처럼 도덕적 우월성은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. 자,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모두 합쳐진 이 글의 최종 보스격인 문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딱 보면 좀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같이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. 네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. 길고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여기서 핵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두 존재 모두에게 적용되었을 때라는 부분이에요. 이 문장을 아주 쉽게 공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런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공략법입니다. 첫째, 문장의 뼈대, 즉 핵심 주어와 동사를 찾으세요. 둘째, if처럼 문장의 핵심 조건을 담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분에 담긴 세부 내용들을 차근차근 해석하면 끝이에요. 이 3단계 공략법을 딱 적용해 보면요, 아까 그 복잡했던 문장의 핵심 메시지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집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두 대상을 도덕적으로 비교하려면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둘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. 이게 바로 그 킬러 문장의 심정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저자의 논리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파악했던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주장으로 딱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저자의 논리는 아주 단단한 두 개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첫째, 도덕적인 평가는 오직 도덕적 행위자에게만 할 수 있다. 둘째,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다.
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, 우리는 저자가 설계해둔 논리적인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자, 이 두 가지 전제가 만났습니다.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? 그러므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도덕이라는 잣대는 동물에게는 될 수조차 없다는 거죠. 애초에 같은 자로 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고요?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니까요. 이게 바로 논리적인 귀절입니다. 저자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쐐기를 박습니다.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 건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이죠. 이유가 뭐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. 네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 글 전체의 핵심 결론을 아주 명확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논리를 한데에 모아볼게요. 도덕적 비교라는 저울은 양쪽 접시에 모두 도덕적 행위자가 올라가야만 작동합니다. 인간은 그 저울에 올라갈 자격이 있죠. 하지만 동물은 없습니다. 따라서 인간과 동물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누가 더 무거운지, 즉 누가 더 우월한지 재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. 이 글은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지점을 파고드는 건데요. 바로 둘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가리려는 그 질문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이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길까요? 만약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,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?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